깊은 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65세 시아버지가 33세 며느리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목격이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믿기 힘든 반전 스토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의 서늘한 밤 공기가 작은 시골 마을을 감쌌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골목길에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김만수는 65세의 퇴직 공무원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조용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서진과 함께 살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아들 지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지병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떠난 거였죠. 밝고 따뜻했던 아들의 빈자리는 집안을 차가운 침묵으로 채웠고 만수와 며느리 서진은 각자의 슬픔 속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33세의 내성적이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어머니마저 병으로 이르며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처지였어요. 이제 시아버지 만수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고 서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뒷골목에서는 나화자가 늦은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화자는 동네에서 소문을 좋아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로 이웃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죠. 나화자는 김만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만수가 서진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미닫이 문이 천천히 닫히고 만수의 발걸음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어머, 저게 뭐야? 나화자는 깜짝 놀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만수는 잠시 마루에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화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밤늦게 며느리 방에서 나오다니. 그녀는 이 장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곳곳에서는 나화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야, 김만수 씨가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 시계로 보니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화자가 워낙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나화자 씨가 직접 봤다니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김만수 씨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설마. 하지만 아들 죽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더라. 마을 이장 박서방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순자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게다가 둘 다 외로운 처지잖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드나든다더라. 며느리가 요즘 외출도 안 한다던데. 만수 씨도 예전과 다르다고 하더라고. 한편 당사자인 만수와 서진은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서진은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간 만수는
사장의 어색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만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보다 말투가 어색했고 시선도 피하는 듯 했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을 때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아, 요즘 많이 힘들지?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네. 이상하게 의미심장한 말들이었죠. 그날 저녁, 나화자는 다시 한번 밤 늦게 김만순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려는 의도였어요. 서진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가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구 남사스러워라. 나화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더라.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의 상상력은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사회 복지사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녀는 동료와 이야기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무렵 서진은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장보기조차 미루게 되었고 만수가 대신 해결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만수 역시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서진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실에 있다가 서진의 방 근처에서 소리가 나면 괜찮은지 확인하곤 했죠. 나화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자신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해도 밤마다 함께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 이 말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거의 확신에 가까운 소문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만수와 박서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서진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사실 서진이 외출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깊은 슬픔으로 인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집에서 남편의 추억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만수 역시 며느리의 상태를 걱정하며 최대한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장보기부터 각종 집안일까지 서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묵묵히 도맡아 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어리고 약한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청취자가 보낸 편지를 읽어주는 코너였죠.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한 여성의 이야기.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방송 속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DJ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어요. 한편 만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진의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라디오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슬픔을 달래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이제 마을 곳곳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소리가 난다더라.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확실한 것 같아.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수 씨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이런 소문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산되면서 작은 시골 마을은 하나의 큰 화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김만수와 박서진은 아직도 자신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만수와 박서진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진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생필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읍내 백화점까지 가야 했거든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버스를 탔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한 서진은 필요한 물건들을 빠르게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렀을 때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남편이 없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서진은 화장실 구석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바로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최순희 씨였어요. 그녀는 서진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서진 씨 아니에요? 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우시네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일이 들통났나? 아, 네.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서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순이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죠. 서진이 화장실을 나간 후 순이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 이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서진이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던데. 그 일이 들통났나 봐.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서진의 눈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겠지.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나 보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한편 만수는 읍내 시계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려고 했거든요. 시계 수리점 주인 김 기사는 만수와 오랜 안면이었어요. 만수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시계 수리 좀 부탁드리려고요. 지훈이가 쓰던 건데 고장이 났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 기사는 시계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거 꽤 고급 시계네요. 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때 김 기사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잘 지내세요? 며느리분하고 둘이서 적적하시겠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서진이가 아직 많이 힘들어해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만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밤에 꼭 챙겨야 할 일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이 말은 그저 서진이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김 기사는 이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밤에 챙겨야 할 일이.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만수는 김 기사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김 기사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수 씨가 직접 인정했어. 밤에 꼭 챙겨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직접 말했다고?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던데. 이 소식은 마을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당사자가 직접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졌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나화자는 이 소식들을 듣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민원 접수하려고 왔는데요. 나화자가 면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민원이세요?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나화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마을에 좀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도록 했어요. 면사무소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당사자도 인정했어요. 밤마다 함께 있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센터에서 조사를 나갈 수도 있겠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동거 상황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요. 나화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면사무소를 나왔어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마을 곳곳에서는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갔다더라. 복지센터에서 조사 나온다는데? 이제 정말 큰일 났네.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만수 씨 정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곧 진실이 밝혀지겠네. 한편 당사자인 만수와 서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고 서진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조사,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오해가 불러온 거대한 파장이 두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면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간 지 사흘 후 드디어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만수님 댁 맞나요? 정중하지만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군 통합복지센터 김나영입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만수는 당황했어요. 실태 조사요? 무슨 조사 말씀이신가요? 가족 구성원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확인차 방문하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경에 갈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만수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단 승낙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날 저녁 만수는 서진에게 복지센터 방문 소식을 전했어요. 서진아, 내일 복지센터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네. 복지센터요? 왜요? 서진도 의아해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혹시 제가 뭔가 신청해야 할 게 있었나요? 서진은 혹시 자신이 놓친 행정 처리가 있나 걱정했어요. 아마 아들 관련 서류 정리하는 일일 거야. 걱정하지 마. 만수는 서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김나영 사회복지사와 동료 박진수 복지사가 김만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문서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네.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나화자는 집 앞 담장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김나영입니다. 복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수가 대문을 열고 맞이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두 복지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점을 찾으려 했어요. 특히 서진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박서진 씨도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만수가 서진을 불렀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습니다. 복지사들을 보자 긴장이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나영 복지사는 서진의 표정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위축되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민원이 접수되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복지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어떤 민원인가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가족 구성 및 동거 형태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사의 말에 만수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신가요? 저와 며느리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만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김나영 복지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밤 시간대 생활 패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밤 시간대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시에 주무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복지사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서진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보통 방에 있다가 10시쯤 라디오를 듣다가 잠들어요. 라디오를 들으신다고요? 박진수 복지사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네, 심야 방송 듣는 걸 좋아해서. 서진의 대답에 두 복지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눴어요. 이미 들은 정보와 일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밤에 다른 활동은 없으신가요? 김나영 복지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다른 활동이요? 만수가 되물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방을 왕래한다거나. 이 질문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가끔 서진이 상태를 확인하러 가긴 합니다. 아직 많이 힘들어해서. 이 대답이 복지사들에게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들렸어요.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는 것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들을 잃은 충격이 워낙 커서. 만수의 선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복지사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실태 조사 차원에서 거주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수는 별 수 없이 승낙했죠. 서진의 방을 보았을 때 복지사들은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창문에 이중으로 쳐진 커튼, 라디오가 놓인 침대 옆 탁자, 그리고 뭔가 은밀한 분위기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중 커튼은 서진이 햇빛에 민감해서 친 것이었고, 라디오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선입견을 가진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혹시 서진 씨와 개별 면담이 가능할까요? 김나영 복지사가 요청했어요. 개별 면담요?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요. 서진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왜 자신만 따로 면담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단순한 확인 절차입니다. 그때 갑자기 집 주변이 시끄러워지면서 동네 사람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나화자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죠. 더는 남사스러워서 그냥 못 봐주겠네. 도대체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밤마다. 작은 마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만수와 서진은 서로 마주보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되었죠. 나화자를 비롯해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작혀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쌓여온 스트레스와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된 것도 힘든데 왜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수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서진아, 진정해. 아니에요. 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서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서진의 첫마디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황장애? 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시작됐는데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매일 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발작이 올 때마다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서진이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밤에 꼭 지켜봐 달라고 말입니다. 서진이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발작이 오면 제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밤마다 제 방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그때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서진아, 이걸 들어봐. 뭐예요? 지훈이가 죽기 전에 녹음해 둔 거야. 만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진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밤마다 발작이 와서 정말 심해요. 아버지, 제발 서진이를 지켜주세요. 제가 없어도 서진이가 혼자 무서워하지 않도록 밤에 꼭 곁에 있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서진이는 자존심이 세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만은 믿고 의지할 거예요. 제발 서진이를 부탁드려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훈 씨가 그런 말을. 서진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 때문에 오해받게 해서. 아니야, 서진아. 이건 아무도 잘못이 없어.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한 거야. 만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서진이 방을 드나든 것은 발작을 확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들리던 소리는 서진이가 듣는 라디오 방송이었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화자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나섰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부녀회장이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서진 씨, 혼자 그런 고생을 하고 계셨군요. 몰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만수와 서진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집을 나서며 나화자가 만수에게 말했어요. 만수 씨, 정말 훌륭한 아버지세요. 그리고 지훈 씨도 정말 좋은 아들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김만수와 박서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서진은 정식으로 공황장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읍내 병원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서진아, 오늘은 어때? 만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서진에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서진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이전보다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라디오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지난주부터는 발작도 거의 없었어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지훈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진은 오랜만에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서진아, 나화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치료 효과가 있나 보네. 나화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머니도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나화자는 진실이 밝혀진 후 누구보다 서진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문득 멈춰 섰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는 서울행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만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서진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버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지 말해봐. 만수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버님, 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 말에 만수는 약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가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남게 될 자신을 생각하니 아쉬웠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잖아. 혼자서 괜찮겠어? 만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서진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계속 남편 생각만 나고 슬픈 기억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물론 좋은 기억들도 많지만 만수는 서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친구분은 어떤 분이야? 대학 때 같은 과였는데 정말 좋은 친구예요. 결혼할 때도 와줬고 남편 장례식 때도 와줬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책방 일이라. 만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서진이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지훈이도 그걸 원할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할 것 없어. 가족이잖아. 만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날 생각이야? 다음 주쯤. 너무 급한가요? 아니야, 결정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그날 밤 서진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기억들. 만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냈고 며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으니까요. 이제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약속 지켰다. 서진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만수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서진의 서울행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가끔 소식 전해줘.
나화자는 서진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서울 가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출발을 하루 앞둔 저녁, 서진과 만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만수가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아버님,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별것 아니야. 마지막이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행 버스가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이었어요. 서진은 새벽부터 마지막 짐 정리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진을 위한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서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갓 구운 계란말이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서진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마지막인데 뭘. 많이 먹어둬야지. 만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참 어색했지.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나도 그래. 지훈이가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만났구나 싶었어. 오전 11시경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나화자였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어. 우리 시골 맛이라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고마워요, 아주머니.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서진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장과 부녀회장도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 가서도 건강 잘 챙기고 좋은 소식 자주 전해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이 이어졌어요. 복지센터 김나영 사회복지사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진 씨, 서울에서도 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병원 꼭 가시고요. 네, 잊지 않을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12시가 되자 서진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집안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둔 지훈의 영정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 아프지 말고 기다려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희망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다가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훈이도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기뻐할 거야. 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오후 1시 30분, 드디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짐은 큰 가방 하나와 작은 보조 가방이 전부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배웅했어요. 잘 가. 건강해. 좋은 소식 기다릴게.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들이 서진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서울행 버스가 이미 와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만수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고 있었어요. 길고도 짧았던 시간들, 오해와 이해, 슬픔과 치유의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할 건 나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어. 만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지훈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승차하세요. 운전기사의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만수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서울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서진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만수도 플랫폼에서 두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의 마지막 안내와 함께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만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멀어질수록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쉬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기억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서진은 나화자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아, 새로운 곳에서 꼭 행복하렴. 언제든 그리우면 연락해.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와 함께였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한편 만수는 빈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훈아, 아빠가 약속 지켰다. 서진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내가 바라던 대로 말이야. 그날 저녁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무사히 도착했어요. 친구가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걱정 마시고 건강하세요. 정말 사랑해요. 만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나도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6개월 후 서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책방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손님들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공황장애도 거의 다 나았고요. 정말 감사해요. 만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건강만 하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만수는 마을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관계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이 깜짝 선물을 보내왔어요. 자신이 일하는 책방에서 출간한 작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제목은 밤을 건너는 법이었고 그 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 사랑합니다. 만수는 책을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우리 서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너도 자랑스럽지?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길에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된 아름다운 여정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벌어다준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그 간병인이 자신의 남편과 사랑에 빠져버린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자존감을 되찾아갔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인생극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혜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새벽 5시 고혜숙은 남편 최영수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와보니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수의 모습이 보였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숙은 영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뇌 손상이 있어요. 앞으로 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혜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수는 63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었고 연금도 준비해뒀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계획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혜숙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계속 기도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큰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마비가 심해요. 앞으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수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영수가 깨어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혜숙을 알아보긴 했지만 말하려고 하면 하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괜찮아, 여보. 천천히 나아질 거야. 혜숙은 영수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사실 본인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영수가 집안의 기둥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수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혜숙의 몫이 된 거죠. 병원비는 영수의 회사에서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혜숙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영수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혜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퇴원 후 영수는 집에서 지내면서 주 3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혜숙이 직접 돌보고 싶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혜숙은 아파트 단지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일하고 점심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에는 영수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저녁에는 다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 받는 돈은 월 30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영수의 재활치료비, 약값,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혜숙의 몸도 많이 상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영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혜숙아, 미안해. 영수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점점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쪽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남이야? 혜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영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열이 나고 의식을 잃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어요. 집에서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혜숙은 고민했습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수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해숙은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청소 일 외에도 오후에 다른 아파트 청소를 추가로 했어요. 주말에는 마트에서 시식 도우미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지만 그래도 병원비를 대기에는 부족했어요. 결국 국민연금 일부를 해약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 당장 영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첫날 해숙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직접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대신 좋은 간병인 분을 모셔놓을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해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해숙은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정민서라는 요양보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58세의 중년 여성으로 경력이 10년 넘는 베테랑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민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했고 경험도 많아 보였어요. 간병비와 입원비는 해숙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영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았습니다. 영수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병문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갔어요. 더 자주 가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해숙은 영수에게 갈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남편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내로서의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영수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해숙은 평소처럼 병문안을 갔는데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해숙 씨, 요즘 남편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민서 씨가 정말 잘 돌봐주시거든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못해준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병실에 들어가니 영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 보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민서 씨가 잘 돌봐줘서. 민서 씨는 어디 계세요? 아, 잠깐 나갔어. 내 점심 도시락 사러 갔거든. 점심 도시락을? 병원 식사는 안 드시고요? 민서 씨가 병원 음식이 싱겁다고 하니까 밖에서 사다 주더라고. 정말 맛있어. 해숙은 살짝 당황했어요. 병원 음식도 비싼데 밖에서 사다 먹는다면 돈이 더 들 텐데요. 하지만 영수가 잘 먹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민서가 들어왔어요. 어머, 사모님께서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워낙 착하셔서 돌보기가 편해요. 민서는 자연스럽게 영수 옆으로 가서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치찌개에 반찬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김치찌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부탁드렸거든요. 고마워, 민서 씨. 영수는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해숙에게는 낯설긴 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이렇게 지극정성이고 남편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냥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오늘 야간 근무가 있어서요. 해숙은 일어섰습니다. 사실 더 있고 싶었지만 저녁 식당 일 때문에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래, 고생 많아. 조심해서 가. 네, 여보. 민서 씨,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후로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틈틈이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남편의 재활에 조금씩 차도가 있어서 너무 기뻤죠.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해숙이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었어요. 민서 씨는 어디 계세요? 아, 잠깐 화장실 갔어. 요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민서 씨 덕분에. 민서 씨가 그렇게 잘해주시나 봐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가족처럼 대해줘. 가족처럼? 해숙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수 씨, 재활 시간이에요. 같이 가실까요? 민서는 휠체어를 가져와서 영수를 도왔어요. 영수는 민서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해숙은 사실 같이 가고 싶었지만 민서와 영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해숙은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수의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영수와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해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30분 후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재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특히 잘하셨어요. 영수는 민서를 보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도 영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진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해숙은 민서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사모님, 이번 주는 병문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영수 씨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푹 쉬셔야 할 것 같거든요. 해숙은 이상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자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민서가 전문가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디션 안 좋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이틀 후 해숙은 마음이 불안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저 최영수 환자 부인인데요. 남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최영수 환자분요? 어제 재활치료도 잘 받으셨고 컨디션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감기 기운은 없었나요? 감기 기운요?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는데요.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민서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날 저녁 해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서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사모님?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서요. 남편은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감기 기운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정말요? 병원에서는 감기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요.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영수 씨가 목이 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해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영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민서 씨가 잘 돌봐줘서. 또 민서 이야기였습니다. 해숙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민서 씨가 정말 잘해줬나 보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줘. 이해해준다? 해숙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도 영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서가 더 이해해준다는 말이 서운했거든요. 며칠 후 해숙은 우연히 병원 근처에서 민서를 봤어요. 민서는 영수와 함께 병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해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가슴에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못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해숙은 영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카페에 갔다 왔어요? 영수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봤어요. 재활 치료 끝나고 가신 거예요? 응, 민서 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그렇구나. 해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생겼어요. 민서와 영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해숙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이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의 남편과는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해숙에게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영수와 민서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겼어요. 민서가 해숙에게 병문안을 오지 말라고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모님, 이번 주말에는 오시지 마세요. 어르신이 피곤해하세요. 사모님, 오늘은 검사가 있어서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니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해숙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해숙은 예고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보통은 영수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병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병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도 민서도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디 계신가요? 아, 간병인분과 산책 나가셨어요. 아마 병원 뒤편 정원에 계실 거예요. 해숙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영수와 민서였습니다. 해숙은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영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건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민서가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해숙은 다가가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저녁 식당 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숙은 자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영수가 민서를 보는 눈빛, 민서가 영수에게 기대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어요. 다음 날 해숙은 평소처럼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여보, 어제는 어떻게 지냈어? 응, 괜찮았어. 민서 씨랑 정원에서 산책도 하고. 영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산책 많이 하세요? 요즘 날씨가 좋잖아. 민서 씨가 밖에 나가자고 해서. 그렇구나. 해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을 때 해숙은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서가 영수에게 약을 가져다 줄 때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숙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민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해숙은 민서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남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간병비 말고 다른 비용이 더 드나요? 다른 비용이요? 도시락 값이나 카페 이용료 같은 거 말이에요. 민서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드려야죠.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별로 안 들었어요. 민서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해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영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민서 씨가 개인 돈으로 도시락이나 커피를 사준다는데 정말이야?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게 민서 씨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해. 혜수가 너무 따지지 마. 민서 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혜숙은 그 말이 이상했어요.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혜숙은 더 자주 예고 없이 병원에 갔어요. 영수와 민서의 행동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두 사람이 병실에서 나란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드라마를 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수가 민서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민서가 영수에게 손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마치 부부처럼 말이죠. 혜숙은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영수와 민서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혜숙이 갑자기 병원에 갔을 때 민서가 영수의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혜숙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순간 혜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혜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서 번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자신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이건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아직 직접적으로 따지지 못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말이죠. 혜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영수와 민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병간호를 직접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간병비를 대기 위해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고용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혜숙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인지 말이죠. 25년 5월 영수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혜숙은 정말 기뻤습니다. 5년 동안의 힘든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는 퇴원을 허가했고 영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겠네요. 혜숙은 담당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혜숙은 마지막 병원비를 정산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혜숙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국민연금 일부를 해약했고 적금도 모두 깨버렸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일하면서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모든 게 영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혜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을 정리했어요. 영수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침구도 새로 바꾸고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도 준비했어요. 퇴원 당일 혜숙은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집에 가자. 응, 고마워 혜숙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수의 말에 혜숙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영수 씨 퇴원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서 씨도 3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남편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어요. 혜숙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것들도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영수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우리 집이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응, 이제 여기서 함께 살자. 혜숙은 영수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혼자서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미역국 끓여놨어. 퇴원 기념으로. 그래, 고마워. 해숙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갈비찜, 나물 반찬까지.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역시 집밥이 최고야. 영수는 맛있게 먹었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해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자. 내가 더 잘할게. 그때 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숙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해숙은 손을 닫고 영수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뭔데? 몸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해숙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이게 뭐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해숙아, 나 솔직해지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웬 이혼 이야기야? 해숙은 당황해서 영수를 바라봤어요. 퇴원 첫날의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나는 민서와 함께하고 싶어. 그 순간 해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었던 거예요. 민서? 간병인 민서 씨 말이야? 응.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 해숙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과 남편이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작년쯤부터인 것 같아. 민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5년 동안 뭘 한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너도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마워. 지금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거 맞아? 해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하지만 민서가 없었으면 뭐? 내가 번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이잖아.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간병비를 댔는데. 해숙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영수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서가 대신 돌봐줄 거야. 영수는 확고한 어조로 말했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이혼 협의서를 다시 봤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숙이 지난 5년 동안 희생한 것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어요. 너는 내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고맙다고 하면 끝이야? 이혼하면 끝이야?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해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상처만 주고 있잖아. 상처? 지금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건데?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해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퇴원을 기념해서 준비했던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영수는 일찍 잠이 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이혼 협의서를 다시 봤어요. 모든 조건들이 영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해숙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해숙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퇴원 첫날에 이혼 통보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해숙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영수와 민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여진 이혼 협의서가 모든 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늦게 일어났어요. 해숙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 차렸어. 먹고 가. 해숙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화를 내거나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영수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어제 이야기 좀 더 할까?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더 말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서 씨와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작년 가을쯤부터인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간병인이었는데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의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응. 민서는 나를 진짜로 이해해줘.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 해숙은 씁쓸했어요. 자신도 영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영수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5년 동안 뭘 한 거야? 너는 돈을 벌었잖아. 그것도 고마워. 돈을 벌었다고? 돈만 벌었다고?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수가 자신의 희생을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 내 건강도, 내 꿈도, 내 미래도 다 포기했다고. 해숙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5년 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희생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바란 적은 없어. 바란 적이 없다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해수가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마.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영수 씨 퇴원하신 후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해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서가 거실로 들어오자 영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민서야, 왔구나. 민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해숙은 민서를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예요? 해숙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어제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민서 씨 때문에. 아, 민서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요? 네. 저와 영수 씨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민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속인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사모님, 영수 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해 주세요. 이제 영수 씨는 저 없이는 안 돼요. 제가 번 돈으로 고용된 간병인이 무슨 소리예요? 그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영수 씨를 돌볼게요.
돈은 누가 될 건데요? 병원비, 생활비 다 누가 될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민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거실로 돌아갔어요. 영수와 민서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서 씨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해수가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민서랑 같이 살 생각이야. 영수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해숙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어디서 살 건데요? 이 집에서? 아니야. 민서 집에서 살 거야. 그럼 생활비는? 그건 알아서 할 거야. 영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계획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민서가 영수를 안심시켰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언제 나갈 건데요? 다음 주쯤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급하게? 미안해, 해숙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영수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준비하세요. 해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해숙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혼자 앉아서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해숙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행동을 할 것인지 말이죠. 영수가 짐을 싸기 시작한 그날부터 해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해수가 미안해. 영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최선? 해숙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최선인지 모르겠었거든요. 분명 영수에게만 최선일 거예요. 그날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해숙은 자꾸 자신을 탓했어요. 남편을 직접 돌보지 못한 것, 간병인을 고용한 것,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한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봤다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병원비를 누가 댔을까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해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짐을 정리하는 영수를 도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해숙은 영수가 좋아하는 담요를 건네줬어요. 영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받았습니다. 고마워. 별거 아냐. 해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서가 왔어요. 영수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영수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일어났어요. 5년 동안 함께 산 집을 떠나는 짐치고는 너무 간소했습니다. 그럼 가요. 민서가 말했어요. 해숙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해숙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건강해. 응, 당신도. 해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해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해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도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해숙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해방된 거 아닌가요? 일주일 후 해숙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해숙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희생한 5년을 돌아보니 후회할 일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해숙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가, 재활치료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억. 총액을 계산해 보니 정말 많은 돈이었어요. 해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꺼내서 간병인 관련 법규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의 부적절한 관계는 규정 위반이야. 병원에서는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금전적 이익이나 감정적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민서가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신고할 수 있겠는데. 해숙은 처음으로 반격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앉으세요. 어떤 일이세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해숙은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부인께서 번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간병인 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해숙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 몫을 가져오고 싶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해숙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영수증, 민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구나. 해숙은 놀랐어요. 생각보다 증거가 많았거든요. 특히 민서가 해숙에게 거짓말했던 문자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이제 해숙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해숙은 병원에 민서를 신고했어요. 간병인 윤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조사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숙은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준비했어요. 영수와 민서 모두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해숙은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정당하게 맞서기로 했거든요. 3개월 후 해숙에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민서 씨의 간병인 자격이 6개월간 정지됐습니다.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직업 윤리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시원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간병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됐어요.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간병인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법원에서 남편분과 정민서 씨의 불륜관계를 인정했어요. 위자료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 변호사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문제요? 정민서 씨가 사라졌대요. 해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민서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수 씨는 혼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서 씨가 떠난 후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숙은 씁쓸했어요. 민서가 영수를 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우연히 영수를 만났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해숙아, 영수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화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영수 씨는 어떠세요? 나는 좀 힘들어.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서는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언제부터요? 며칠 전부터. 해숙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해숙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수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영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민서가 사실은 돈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해숙아, 나 정말 바보였어. 너를 잃어서는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해숙은 영수를 뒤로 하고 마트를 나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해숙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영수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연락해서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대요. 한 번만 가봐주세요. 엄마가 왜 가야 하는데? 그래도 아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해숙은 고민했어요. 영수를 도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해숙은 병원에 갔어요. 영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에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해숙은 복잡한 심경이 됐어요. 가족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혼했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가족은? 아들이 있지만 부산에 있어요. 오늘 밤에 올 예정이고요. 해숙은 영수를 잠깐 봤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해숙아, 고마워. 와줘서. 창수 올 때까지만 있을게요. 해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영수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들이 걱정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잖아. 돈이 없어요. 아빠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해숙은 그제야 영수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민서가 이혼하고 정리된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정말 바보였구나. 해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서는 처음부터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영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해숙은 영수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이혼도 성사됐고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해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해숙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로 2시간 정도 거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해숙이 선택한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 원룸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무엇보다 이 집은 해숙의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모든 계약서에는 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고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고혜숙 씨 맞으시죠? 열쇠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열쇠를 건네줄 때 해숙은 뭉클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직접 선택한 집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남양이어서 하루 종일 따뜻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짐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일주일 후 해숙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 조리 보조일이었어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여유로운 스케줄이었어요. 경력이 많으시네요. 식당에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네, 여러 곳에서 일해봤어요. 해숙은 면접에서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5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해숙 씨 반가워요. 저는 김선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해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병원 조리실 일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환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해숙 씨가 만든 미역국 정말 맛있다고 환자분들이 칭찬하셨어요. 영양사가 그런 말을 해줄 때 해숙은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해숙은 일기를 썼어요. 30년 만에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고 모두 친절했다. 내가 만든 음식을 환자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다. 해숙의 일기에는 점점 긍정적인 내용들이 늘어갔어요.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 갔다.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 마음이 평온해졌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좋다. 선영 씨가 등산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일 한번 가보기로 했다. 해숙은 점점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고혜숙이라는 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해숙은 등산 모임의 정기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해숙 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네,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해숙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해숙은 그 풍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산에 오르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자연을 만끽하는 것. 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큰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그래, 병원에 가봤니? 혼자서는 잘 못 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아빠와 상관없어.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해숙이었다면 달려갔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 내 아빠는 내가 돌봐야 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해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일기에 썼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영수 씨 이야기를 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돌봤던 5년은 충분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오늘 등산에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꿈이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못 돌봤던 게 아니라 너무 돌봤던 거였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다. 그 마지막 문장을 쓸 때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성취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 해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건강해졌고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고해숙, 참 잘 살고 있어. 해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의 해숙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가 진짜였어요. 이제 해숙에게는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어떤 사람들과 만날지, 어떤 꿈을 꿀지, 모든 게 해숙의 선택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방식으로. 해숙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해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선 새로운 인생을 말이에요. 그날 일기의 마지막 줄에 해숙은 이렇게 썼습니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미덕이었다. 이제야 그걸 알겠다. 고해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